한국이 미국을 속였다고? 지금 워싱턴이 패닉 상태입니다. 비엔나 유엔 회의장에서 한국이 누리호를 생중계로 쏘아 올린 직후 백악관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위성 발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능력의 완성이자 핵무장 없이 핵 억제력을 갖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토록 당황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CIA를 비롯한 세계 최강 정보 기관들이 이 규모의 기술 완성을 사전에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미국이 간과한 결정적 신호, 그 신호를 추적한 일주일간의 긴박한 진실 공개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시작 전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87개국 대표가 숨죽인 회의장. 한국 대표 박진호가 단상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세웠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 침착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증명하러 나온 사람의 얼굴이었죠. 저는 클레이턴 매독스, 미국 전략분석연구소 수석연구원이자 30년 넘게 국가 전력을 평가해온 전문가입니다. 비엔나 유엔 본부에서 각국의 군사기술 능력을 분석하는 게 제 일이죠. 그런 제가 오늘 한국 대표가 내뱉은 단 한 문장에 손이 떨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핵 비보유 완전 자립국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핵 비보유, 완전 자립국.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30년 동안 이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동맹국이었습니다. 좋은 친구였죠. 전쟁 이후 우리가 지켜준 나라. 기술은 우리가 주고 시장은 우리가 열어주고 안보는 우리가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가 스스로를 완전 자립국이라고 선언하려 한다는 겁니까? 박진호는 여유롭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이 회의장을 천천히 훑었죠. 마치 우리 모두를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은 하지만 우리는 핵기술의 모든 요소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귀가 잘못 들은 겁니까? 투발 수단부터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어떤 기술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났고 유럽 대표들도 고개를 돌렸죠. 그런데 박진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능력을 선언합니다. 무기가 아닌 능력을요. 저는 그 순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표가 아니다. 이건 선언이다.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한국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 만들 수 있다. 능력은 있으나 무기화하지 않는다. 기술은 완성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저는 30년 동안 수백 개 국가를 분석했지만 이런 접근은 처음이었습니다. 보유도 아니고 포기도 아닌 제3의 길. 박진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 조명이 꺼졌습니다. 뒤편 대형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화면이 켜졌죠. 푸른 하늘, 남해 바다, 그리고 하얀 3단 로켓이 발사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지금 이 순간 생중계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회의장에서 전 세계 187개국 앞에서 생중계를, 이건 미쳤다는 겁니까? 아니, 이건 계산된 겁니까? 카운트다운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0, 9, 8. 회의장은 죽음처럼 조용했습니다.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았죠. 3, 2, 1. 발사대 아래에서 불기둥이 폭발했습니다.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퍼졌고 누리호가 천천히, 그러나 거침없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1단 분리, 2단 점화, 고도 상승. 데이터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고도 250km, 마하 15. 정밀 궤도 진입. 저는 제 손이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주 발사체가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한 ICBM입니다. 탄두만 없을 뿐 나머지는 다 갖춰진 겁니다.
속도, 고도, 재진입 각도, 제어 능력, 심지어 단 분리 정확도까지. 이 모든 게 대륙간탄 도미사일의 핵심 기술입니다. 마지막 장면. 위성 분리 성공. 발사장에서 환호가 터졌지만 비엔나는 침묵이었습니다. 냉혹한 얼어붙은 침묵. 박진호는 다시 단상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방금 보신 모든 기술은 대한민국의 순수 자력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니다. 동맹이 아닌 독립된 전략 강국의 선언을 막 목격한 것이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다. 15분 휴식이 선언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회의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일본 대표는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동료와 급하게 속삭이고 있었고요. 독일 대표는 그냥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방금 우리가 본 게 진짜인가?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게 저는 지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누리호를 쏘아 올린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앞에서 보여줄 줄은 몰랐죠. 이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닙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 우리는 보여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죠. 고도 250km, 마하 15, 단분리 정확도 0.02%. 이 수치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 정도 정밀도를 가진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 그런데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능력은 있으나 무기화하지 않는다. 기술은 완성했으나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죠. 백악관 직통 라인.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독스인가?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각하, 큰일입니다. 뭐가? 한국이 방금 전 세계 앞에서 누리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 우주 로켓 아닌가? 저는 더 낮게,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한 ICBM입니다. 탄두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갖춰졌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습니다. 자네 확실한가? 확실합니다. 고도, 속도, 재진입 각도, 제어 능력. 모든 게 대륙간탄 도미사일 수준입니다. 다시 침묵. 그리고 강한 한 문장이 돌아왔습니다. 즉시 서울로 가라.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각하,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전부 확인해라. 기술, 시설, 계획, 의도. 모든 걸 파악하라. 명령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몰아쳤죠. 서울. 대한민국. 저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 동맹국 순방 차원에서요. 그때는 친근한 도시였습니다. 활기차고 밝고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엔나의 하늘은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제 세계는 이미 뒤집혔습니다. 누리호의 화염, 3단 분리의 정교함, 위성 투입의 정확도. 그 모든 장면이 제 눈앞에서 계속 재생됐습니다. 한국은 능력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지 않았을 뿐이죠. 아니,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 전략 억제, 기술 통제, 동맹 관리. 그 모든 전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강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죠.
그들도 저와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의문을 품었을 거예요. 한국은 대체 어디까지 간 거지?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 질서의 변수가 아니다. 중심축이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니, 어쩌면 미국의 오만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박진호가 단상으로 걸어 나왔죠. 그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라는 듯.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본 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진짜는 서울에 있다. 비엔나에서 서울로 향하는 14시간 비행.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CIA에서 받은 한국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개월 전 작성된 문서. 당시 저는 이 보고서를 대충 넘겼죠. 동맹국의 기술 발전 상황 정도로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줄 한 줄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조선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세계 최고 수준. 원전 독자 개발. 우주 발사체 자립률 100%. 저는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3개월 전에 이미 보고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왜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목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그게 제 머릿속 전제였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주고 시장은 우리가 열어주고 안보는 우리가 보장하는 나라. 그런데 이 보고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나라다. 심지어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나라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한 문장 한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핵무기 기술 요소 대부분 확보. 투발 수단 완성. 시뮬레이션 능력 세계 수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한국은 정치적 결정만 있으면 12개월 내 핵무장 가능.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12개월. 1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년이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 시절이죠. 그것도 전 세계 천재들을 모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이면 된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축적된 능력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다는 겁니다. 단지 마지막 조립만 남겨둔 채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리호가 하늘로 솟구치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3단 분리의 정교함. 고도 250km. 마하 15. 그건 우주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완전한 ICBM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그걸 전 세계 앞에서 당당하게 보여줬습니다.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이게 대체 무슨 전략입니까?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보유가 아닌 능력의 과시다. 무기화가 아닌 기술 투명성이다. 그 순간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립니다. 이건 어떤 핵무기보다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실제 무기는 사용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능력은 영원히 위협으로 남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세운 전략 세계관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준다는 신념 아래 감시했고, 관리했고, 보호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 데이터는 하나의 사실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죠. 서울. 저는 보고서를 가방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이 나라가 나를 평가하겠군. 환영을 받을지, 경계의 눈초리를 받을지, 혹은 숨겨둔 진실을 들춰내려는 침입자로 볼지. 인천공항이 창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터미널, 끝없이 이어진 활주로, 그리고 수백 개의 불빛.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이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지금 미국이 두려워하는 점이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거리는 충격과 함께 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닌 독립된 전략 강국의 심장부로. 저는 안전벨트를 풀며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게 될 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더 큰 충격일까요? 공항을 빠져나온 순간 한국의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검은색 세단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운전만 했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양쪽으로 끝없는 공장과 연구시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플랜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져 마치 거대한 엔진처럼 보였습니다. 이 나라 전체가 돌아가고 있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새벽 4시인데도 공장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나라. 잠들지 않는 경제.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차량은 용산을 지나 계룡대로 향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와 한국군 본부가 있는 곳이죠. 저는 처음 이곳에 온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왔었죠. 그때는 친근한 방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사령부 회의실. 폴 라빈 중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매독스, 오랜만이군. 중장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비엔나에서 본 거 충격적이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라빈 중장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철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야. 보고는 계속 올라왔어. 다만.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다만. 믿고 싶지 않았던 거지. 저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한국군 전력평가 보고서. 전차 2700대. 구축함 12척. 잠수함 20척. 전투기 400대 이상.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빈 중장이 한 문장을 짚었습니다. 여기 봐. 이게 진짜 문제야. 한국의 문제는 부족함이 아니라 속도입니다. 저는 눈을 들어 중장을 봤습니다. 속도요? 그래. 우리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8년 걸려. 한국은 3년이야. 우린 생산 라인 증설에 5년 걸려. 한국은 18개월, 길어야 2년이지.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능력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속도는 문화이자 DNA죠. 그리고 이것도 봐. 라빈 중장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KF-X. 한국형 전투기.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날렵한 쌍발 엔진, 스텔스 설계, 능동형 전자주사 레이더. 이거 완전히 F-35 수준이야. 독자 개발했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 몇 개국. 그리고 이제 한국. 원전은 어때? 라빈 중장이 물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고리로 갑니다. 거기 가면 더 놀랄 거야.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경고가 담겨 있었죠. 뭘 보게 됩니까? 한국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방산 수출 규모, 연구개발 투자액. 모든 수치가 제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현무 미사일. 라빈 중장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사거리 800km. 정밀도 2m 이내. 이건 북한만을 위한 게 아니야. 저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800km면 한반도를 넘어섭니다. 중국 동부 해안, 일본 전역,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닿죠. 한국은 지역 강국이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전략 강국이군요. 라빈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우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장에서 한국군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대열, 흔들림 없는 보폭. 10년 전에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다르게 보일까요? 알겠습니다. 10년 전에는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는 시선으로 봤죠.
지금은 그들이 우리와 대등한 존재로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를 넘어섰을지도 모릅니다. 차량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울산으로. 신고리 원전 단지. 한국기술역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공장, 아파트, 고속도로, 항만. 모든 게 움직이고 건설되고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멈추지 않는군요. 울산. 차량이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바다 너머로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신고리 원전 단지. 멀리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얀 냉각탑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있었고 거대한 돔 구조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게 다 원자로입니까? 저는 넋을 잃고 물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연구원 박상현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6기입니다. 모두 가동 중이죠. 6기. 미국도 이 정도 규모는 드뭅니다. 차량이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철저했죠. 신분증, 지문, 얼굴 인식까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여주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죠. 이쪽입니다. 박상현 박사가 앞장섰습니다. 통제실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엔지니어들이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죠. APR 1400 모델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원자로죠. 박상현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출력 1400메가와트.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온도, 압력, 냉각수 유량, 제어봉 위치. 모든 게 정밀하게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는 게 설계부터 건설까지 전부입니까? 그렇습니다. 해결료 제조까지 포함해서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해결료 제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재처리 기술은요? 제 질문에 박상현 박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플루토늄 추출은 하지 않습니다. 국제 협약을 준수하죠. 저는 그 단어들을 곱씹었습니다. 기술은 있으나 추출은 안 한다.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다. 다시 그 전략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설도 보여드릴까요? 박상현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3층을 내려가자 거대한 연구동이 나타났습니다. 핵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슈퍼컴퓨터 배열. 수백 개의 서버가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핵분열 반응, 중성자 거동, 열전달 모델링. 모두 여기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저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를 봤습니다. 3차원 모델링, 실시간 계산, 정밀 예측. 이건 핵무기 설계에도 똑같이 쓰이는 기술입니다. 폭탄 설계에도 쓸 수 있겠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상현 박사는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린 그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필요 없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필요 없다고요? 박상현 박사가 설명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무기화는 안 하죠. 그게 더 강한 억제력이니까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논리가 이해되면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들지 않는 게 더 강한 억제력? 그런데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실제 핵무기는 사용하면 끝입니다. 보복도 받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죠. 하지만 능력만 보여주면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위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도 없죠. 천재적이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상현 박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린 생존을 위해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원자로 돔 앞에 섰습니다.
높이 60m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진 요새. 저는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문명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국가만이 만드는 구조물입니다. 에너지를 자급하고 기술을 독립하고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 한국은 이미 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놀라셨죠? 박상현 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과소평가하죠. 저는 그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동맹국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믿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독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저는 돔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세계에서 벗어난 힘이다. 박상현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미소만 지었죠.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대전. 한국기술 생태계의 심장부. KAIST 연구 단지에 들어선 순간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의 연구소가 분야별 전문성을 추구한다면 여기는 완전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안내를 맡은 김태호 박사가 앞장섰습니다. 젊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였죠. 그런데 그의 눈빛은 나이를 넘어선 깊이가 있었습니다. 슈퍼컴퓨터 센터부터 보시죠. 지하 데이터 센터로 내려가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서버 캐비닛 행렬. 수백, 수천의 연산 장치가 파도처럼 울리고 있었습니다. 누리온입니다. 초당 25페타플롭스죠. 김태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25페타플롭스. 이건 세계 톱 10 수준입니다. 무엇에 쓰십니까? 기후 시뮬레이션, 우주 연구, 신약 개발,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핵 시뮬레이션도 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국가의 두뇌이자 전략의 신경망이며 억제력의 기초 체력입니다. SMR 연구실도 보시겠습니까? SMR이요?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전시실 문이 열렸고 저는 모형 앞에 섰습니다. 높이 3m, 지름 2m 정도의 원통형 구조물. 출력 100메가와트급입니다. 기존 원자로보다 훨씬 작죠. 김태호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크기, 출력, 여료율, 냉각 방식, 그리고 전환 가능성. 잠수함에도 들어갑니까? 제 질문에 김태호 박사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검토 중입니까? 답변이 어렵습니다. 저는 그의 침묵이 대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SMR이 잠수함에 들어간다는 건 핵잠수함을 의미합니다. 무제한 자막 능력, 전략 타격 플랫폼, 수중 억제력. 한국이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까? 재진입체 연구실도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실험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챔버가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크제트 챔버입니다. 6000도 플라즈마 환경을 재현하죠. 6000도. 이건 대기권 재진입 환경입니다. 우주 귀환 캡슐 연구입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엔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ICBM 탄두도 이 환경을 견뎌야 한다. 재진입 기술. 우주선이든 미사일이든 기술은 동일합니다. 선택만 다를 뿐이죠. 김 박사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겁니까? 김태호 박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기로 전환될 수 있는 플랫폼은 만듭니다. 평시엔 경제를 살리고 유사시엔 억제력이 되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 말 한 문장이 한국 전략의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칼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칼집 전체를 만듭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칼이 이미 완성돼 있죠. 천재적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김태호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린 주변국보다 작습니다. 인구도 땅도 자원도. 하지만 기술만큼은 앞서야 살아남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강대국이거나 핵보유국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전략밖에 없었을 겁니다. K스타도 보시겠습니까? K스타요? 한국형 핵융합 장치입니다.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도넛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토카막 방식입니다. 1억도 플라즈마를 30초 이상 유지했죠. 1억도. 태양보다 뜨거운 온도입니다. 이건 미래 에너지입니까? 그렇습니다. 핵융합 발전이 성공하면 에너지 자립이 완전해지죠. 저는 그 구조물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누리온, SMR, 재진입, 레이저, 조선업, 반도체, 우주발사체. 모든 기술이 하나의 생태계로 엮여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전이 아닙니다. 국가 의지의 총합입니다. KAIST를 나서며 저는 김태호 박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겁니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겁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이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가 아니다. 무기를 넘어선 문명 기술을 갖춘 나라다. 그리고 그 문명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 차량에 올라타며 저는 다음 목적지를 확인했습니다. 거제. 조선소. 한국의 또 다른 힘이 숨겨진 곳. 거제. 바닷바람이 매캐하게 스쳤습니다. 거제대교 너머로 거대한 크레인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철과 불로 만들어진 도시 같았죠. 저는 미국에서도 수십 개 조선소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 특수선 단지입니다. 안내를 맡은 박태준 이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보실 건 조금 특별합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길이 80m가 넘는 검은 선체. 조명 아래서 묵직하게 빛나는 그 형태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잠수함. 도산급 3,000톤입니다. 마지막 조립 단계죠. 저는 천천히 걸어가 선체에 손을 댔습니다. 차갑고 묵직하고 완벽하게 매끄러웠습니다. 반사파괴 타일이 빛을 먹어들이고 있었죠. 미 해군의 어떤 잠수함을 떠올려도 이 정도 정밀도는 쉽지 않습니다. 성능이 어떻습니까? 제 질문에 박태준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2주 이상 자망 가능합니다. 수직발사관 다수 탑재. 급저소음 설계죠. 핵 추진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박태준 이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다음 도크로 가시죠. 우리는 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젖혀지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0m급 선체. 빛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검은 구조물. 마치 수면 아래를 지배할 괴수 같았습니다. 차기 잠수함입니다. 아직 공개 안 된 모델이죠. 박태준 이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오늘은 예외로 보여드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선체를 올려다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전략 플랫폼입니다. SMR 탑재를 검토 중입니까? 네. 실제로 검토 중입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잠수함, SMR, 장거리 타격 플랫폼.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수중 왕국이 됩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2년 내입니다. 2년. 너무 빠릅니다. 미국이 신형 잠수함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8년입니다. 한국은 2년이라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박태준 이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용접공들이 불꽃을 튀기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우리는 3교대로 돌아갑니다. 밤낮 없이 작업하죠.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누군가가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식당으로 가시죠. 우리는 작업장 옆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용접공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계급도 차별도 없었죠. 여기선 모두가 동료입니다. 박태준 이사가 말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자부심을 느끼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하지만 살아있는 눈빛.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은 표정. 이게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기술도 장비도 아닌 사람입니다. 박 이사님.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핵잠수함을 만들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억제력입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또 그 논리였습니다. 보유가 아닌 능력의 과시. 무기화가 아닌 가능성의 투명화. 이게 한국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미국은 두려워할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태준 이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바라볼 뿐이었죠. 저도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갈매기가 울고 크레인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도크 안에는 한국의 미래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검은 선체, 수중 왕국,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조각이 드러날 것이다. 한국이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지, 한국이 세계에 무엇을 선언하려는지. 조선소를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철판이 올려지고 용접불이 튀고 검은 선체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죠.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비가 와도 이 나라는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미국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건 한국의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의지라는 걸.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서울로, 청와대로, 진실이 기다리는 곳으로. 서울.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긴장감, 그리고 절제된 권위. 저는 일주일 동안 한국을 돌아봤습니다. 계룡대, 신고리, KAIST, 거제. 모든 곳에서 같은 메시지를 받았죠. 한국은 이미 준비됐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드러날 겁니다. 안보실장 김성훈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매독스 박사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많은 걸 보셨겠지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김성훈 실장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질을 이야기합시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제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의 전략 모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능력 보유 무장 비보유 모델. 저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핵 관련 기술 요소 10개 중 8개 달성. 투발 플랫폼 완성. 정밀 유도 재진입 엔진 기술 확보.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정치적 결정이 있을 경우 12개월 내 핵무장 가능. 저는 책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왜 12개월이라고 명시했습니까? 제 질문은 거의 고함에 가까웠습니다. 김성훈 실장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숨기면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보이면 억제력이 되죠.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투명함으로 살아남습니다. 능력을 숨기지 않고 의도를 명확히 하죠. 저는 그 논리를 곱씹었습니다. 숨기면 의심받고 보이면 존중받는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핵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성훈 실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만들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정말 억제력이 됩니까? 됩니다. 실제 무기는 사용하면 끝나죠. 하지만 능력은 영원히 위협으로 남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미국에 이걸 숨겼습니까? 김성훈 실장은 묘하게 웃었습니다. 숨긴 적 없습니다. 보고서도 올렸고 기술도 공개했죠. 그럼
미국이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오만이 제 머리를 후려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보고서는 있었습니다.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증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는 보려 하지 않았죠. 한국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 그 전제가 너무 강했습니다. 한국은 동맹을 유지할 겁니까? 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김성훈 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대등한 동맹입니다.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서는 나라로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등한 동맹.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미 강대국 수준에 도달했죠. 회의실 창밖으로 서울의 빽빽한 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밤인데도 불을 밝히고 있는 건물들. 멈추지 않는 도시. 쉬지 않는 사람들. 저는 그 빛 속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무기를 봤습니다. 기술도 군사력도 장비도 아닙니다. 절제된 힘, 투명한 의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게 어떤 핵탄두보다 위험했고 어떤 미사일보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김성훈 실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럼 미국에 전해 주십시오. 무엇을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비엔나에서 시작해 계룡대, 신고리, 대전, 거제, 그리고 청와대까지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만들지 않는 선택을 동시에 가진 나라. 청와대를 나서며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건물이 빛나고 도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준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 세계를 설계하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강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지만 제 머릿속에선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한민국, 세계가 주목해야 할 나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더 멋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